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오는 도서관의 윤집사입니다. 한동안 조금 바빠서 여러분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네요. 그동안 모두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느덧 겨울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곧 따스한 봄이 곧 찾아올 것 같습니다. 왠지 요즘은 마음이 좀 스산해서 그런지 봄날의 그 따뜻한 햇살과 또 화려한 색깔의 여러 가지 봄꽃들, 그런 것들이 참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번 봄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봄이 되면 제 마음도 또 여러분의 마음도 봄날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늘도 불면의 밤을 지내고 있는 저 윤집사는 여러분과 함께 오헨리 단편선의 소설, 가장 유명한 소설이죠. 마지막 잎새를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깊은 휴식의 시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잎새. 워싱턴 스퀘어 서쪽의 작은 구역은 길들이 얼기설기 얽혀 있었고 그 길들은 플레이스라 불리는 좁은 띠 같은 골목으로 다시 갈라져 있었다. 이 골목길들은 묘하게 꺾이거나 구부러져 있었기에 같은 곳을 한두 번은 다시 지나게끔 되어 있었다. 언젠가 어느 화가가 이 거리가 지닌 가치를 발견했다. 그림 물감과 종이, 캔버스값 청구서를 들고 이 거리로 들어선 수금원이 골목을 헤매다가 단 한 푼의 돈도 건지지 못한 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곧이어 화가들이 이 아릇한 고풍의 그리니치 빌리지로 몰려와서 18세기식 박공이 달린 북향의 새가 싼 다락방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이어서 그들이 6번가로부터 백납 술잔과 풍로가 달린 냄비들을 하나 둘 이리로 옮겨오더니 예술인촌이 형성되었다. 땅딸막한 3층짜리 벽돌집 꼭대기에 수와 존 씨의 작업실이 있었다. 존 씨는 조안나의 애칭이었다. 수는 메인주 출신이었고 존 씨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그들은 8번가에 있는 델모니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만났다. 그들은 미술과 치커리 샐러드, 비숍식 소매에 대한 취향이 같다는 것을 알고는 공동 작업실을 마련했다. 그것이 5월이었다. 11월이 되자 의사들이 폐렴이라고 부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냉혹한 불청객이 예술인촌을 휩쓸고 다니면서 그 차가운 손가락으로 한 명 한 명씩 건드렸다. 이 파괴 분자는 이스트사이드에서는 맹위를 펼치면서 수십 명의 희생자를 냈지만 이 좁고 이끼 낀 플레이스에서는 그 발걸음이 느려졌다. 폐렴 씨는 이른바 기사도 정신을 지닌 노신사가 아니었다. 캘리포니아 서풍을 받고 자란 갸날프고 자그마한 숙녀가 거친 숨을 몰아치며 주먹을 휘둘러대는 이 악당과 대적한다는 것은 공정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악당은 존 씨를 덮쳤다. 그리고 존 씨는 페인트 칠을 한 철제 침대에 꼼짝 못하고 누운 채 네덜란드식 작은 창문을 통해 밋밋한 옆집 벽돌 담벼락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몹시 바쁜 의사가 덥수룩한 잿빛 눈썹을 찡긋하며 수를 복도로 불러냈다. 그는 체온계를 흔들며 수에게 말했다. 이거 가능성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그나마 그녀에게 살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그렇다는 거요. 저렇게 장의사 편에 줄을 서버리면 백약이 무효해요. 저 아가씨는 아예 회복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더군. 어디 저 아가씨가 마음속에 꼭 담아두고 있는 거라도 없소? 언젠가 꼭 나폴리만을 그려보고 싶어 했어요. 수가 대답했다. 그림? 무슨 엉뚱한 소리를. 그런 거 말고 마음속에 자주 떠올릴 만한 거, 이를테면 남자라든지. 남자요? 수가 마치 팅 하고 하프를 튕길 때와 비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럴 만한 남자라. 아니 선생님 없어요. 그런 남자 없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곤란한데 암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소. 하지만 환자가 이미 장례식에 오게 될 마차의 수나 세고 있다면 약의 효율은 이미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요. 그녀가 올겨울에 어떤 외투 소매가 유행할까라고 묻는다면 확률이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의사가 가고 난 뒤에 수는 작업실로 가서 냅킨이 흠뻑 젖어 걸쭉해질 정도로 울었다. 그런 후 그녀는 화판을 들고 휘파람을 불면서 힘찬 걸음걸이로 존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존 씨는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수는 그녀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휘파람을 멈추었다. 그녀는 화판을 세워놓고 잡지에 실릴 이야기의 사파를 펜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작가가 잡지에 글을 실으면서 문학의 길을 개척하듯이 화가는 잡지에 사파를 그리면서 화가의 길을 닦는 법이다. 수가 이야기의 남자 주인공인 아이다호의 카우보이에게 우아한 승마 바지와 외알 안경을 그려놓고 있을 때 몇 번에 걸쳐 반복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서둘러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존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숫자를 거꾸로 세고 있었다. 그녀는 12이라고 말하더니 조금 있다가 11라고 말했다. 이어서 10, 9, 8, 7이라고 거의 틈을 두지 않고 연달아 말했다. 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기 셀 게 뭐가 있지? 텅 빈 쓸쓸한 마당과 6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밋밋한 담벼락 밖에는 보이는 게 없었다. 그리고 마디가 혹처럼 붉어지고 뿌리가 썩어가는 늙은 담쟁이 덩굴 줄기가 벽돌담 중간 높이 정도까지 기어 올라가 있었다. 싸늘한 가을바람에 줄기에 붙은 잎사귀들이 거의 다 떨어져 헐벗은 앙상한 가지만이 허물어져가는 벽돌담에 매달려 있었다. 얘, 뭘 세고 있는 거니? 수가 물었다. 6. 존 씨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점점 빨리 떨어지네. 사흘 전만 해도 100개가 넘었는데. 세려면 골치가 아플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쉬워. 저기 또 하나 떨어지네. 이제 5개밖에 안 남았어. 뭐가 5개라는 거야? 말 좀 해봐. 잎사귀들
저 담쟁이 덩굴 잎사귀들 말이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가야 해.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수가 과장될 정도로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저 늙은 담쟁이 덩굴 잎사귀랑 네 병이 낫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니? 이 못된 아가씨야. 너 저 담쟁이 덩굴을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오늘 아침 의사 선생님 말씀이 네가 곧 회복될 확률이, 그래, 의사 선생님 말을 그대로 옮길게. 10중 8구 회복될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 정도면 우리가 뉴욕에서 전차를 타게 될 확률이나 새로 지은 빌딩 옆을 지나가게 될 확률이랑 같은 거야. 자, 수프를 좀 먹어봐. 이 수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달란 말이야. 이 그림을 끝내고 편집자에게 보내서 돈을 받아야 앓고 누워있는 아이가 마실 포도주와 걸신 들린 내가 먹을 돼지고기를 살 수 있을 것 아니니? 포도주는 이제 살 필요 없어. 여전히 눈길을 창문 쪽으로 고정한 채 존 씨가 말했다. 저기 또 하나 떨어지네. 수프도 먹고 싶지 않아. 이제 내 입 남았네.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떠날 거야. 존 씨, 수가 그녀에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제발 눈을 좀 감을 수 없니? 내가 일을 마칠 때까지 밖을 내다보지 않을 수 없어? 내일까지는 이 사파를 넘겨야 해. 그림 그리느라 빛이 필요하지 않았으면 당장 블라인드를 내렸을 거야. 다른 방에 가서 그리면 안 되니? 존 씨가 쌀쌀하게 말했다. 네 곁에 있고 싶어서 그래. 게다가 네가 저 멍청이 같은 담쟁이 덩굴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싫고. 끝나면 바로 말해줘. 존 씨가 눈을 감더니 말했다. 마치 쓰러져 있는 조각상처럼 창백했으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꼭 보고 싶어서 그래. 기다리는데 지쳤어. 생각하기도 지겹고. 나도 저 지치고 불쌍한 나뭇잎처럼 잡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천천히 아래로 떨어지고 싶어. 잠을 좀 자. 수가 말했다. 버먼 씨에게 세상을 등지고 사는 늙은 광부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해야겠어. 잠깐이면 될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버먼 노인은 그녀들과 같은 건물 1층에 사는 화가였다. 60을 넘긴 나이였으며 미켈란젤로 그림에서의 모세처럼 곱슬곱슬한 턱수염이 사티로스의 머리로부터 작은 악마를 닮은 몸통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버먼은 실패한 화가였다. 40년 동안 붓을 휘둘렀지만 그가 섬기는 미의 여왕의 옷자락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그는 언제고 걸작을 그릴 태세가 되어 있었지만 아직 한 번도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몇 년 동안 이따금 상업용이나 광고용으로 어설픈 그림을 그린 것 외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 그리고 전문 모델을 쓸 형편이 되지 않는 이곳 예술인촌 화가들에게 모델 노릇을 해주면서 푼돈을 벌고 있었다. 그는 진을 과하게 마시면서 걸작을 남길 것이라고 여전히 큰 소리를 쳤다. 그런 것들만 제외하면 그는 성질 사나운 왜소한 노인네일 뿐이었다. 그는 누군가 부드럽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냉소를 던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위층에 사는 두 화가에 대해서만은 그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대기 중인 특별 경비견을 자처했다. 수는 독한 진 냄새를 풍기며 어두침침한 자신의 소굴에 틀어박혀 있는 범원을 만났다. 방 한 구석에는 25년간 걸작의 첫 획을 할 일 없이 기다려온 캔버스가 이젤 위에 놓여 있었다. 수는 범원에게 존 씨의 망상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리고 세상을 붙들고 있는 존 씨의 힘이 약해져 마치 그 나뭇잎처럼 정말로 가볍게 날아가 버릴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범원 노인은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존 씨의 그런 멍청한 생각에 대해 멸시와 조롱의 말을 마구 퍼부었다. 뭐야, 아니 그놈의 담쟁이 덩굴에서 잎사귀가 떨어진다고 해서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보가 어딨어. 원, 별소리를 다 듣겠군. 그만둬. 그 멍청한 광부 모델은 안 서겠어. 아니 어떻게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둔 거야. 아이고 불쌍한 존 씨. 너무 아파서 약해진 거예요. 수가 말했다. 열이 너무 높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거고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좋아요. 모델 서주기 싫다면 관두세요. 대신 나는 아저씨가 정말 끔찍하고 늙어빠진 수다쟁이라고 말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네도 어쩔 수 없이 여자로군. 범원이 소리쳤다. 내가 언제 모델을 서지 않겠다고 했어? 자, 가자고. 나도 함께 가자 이거야. 벌써 30분 전부터 모델 서줄 준비가 되었다는 말을 하려고 했다고. 에이, 이곳은 존 씨양 같은 사람이 알아 누워있을 곳이 못 돼. 언젠가 내가 걸작을 그리면 우리 함께 여길 떠나자고. 에이, 꼭 그래야 해. 두 사람이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존 씨는 잠들어 있었다. 수는 블라인드를 창문 턱까지 끌어내린 다음 범원에게 다른 방으로 가자고 고갯짓을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창밖의 담쟁이 덩굴을 두려운 마음으로 쳐다보았다. 이어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 마주보았다. 진눈깨비가 집요하게 내리고 있었다. 낡은 푸른색 셔츠를 입은 범원은 세상을 등지고 사는 광부의 모델 역을 하기 위해 거꾸로 뒤집어 놓은 주전자 위에 앉았다. 다음 날 수가 1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깨어보니 존 씨가 멍한 눈을 크게 뜨고 드리워진 녹색 블라인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거 좀 올려줘. 보고 싶어. 그녀가 명령조로 낮게 속삭였다. 수는 마지못해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맙소사 밤새 비가 내리고 돌풍이 거세게 몰아쳤는데도 불구하고 담쟁이 덩굴 잎사귀 하나가 벽돌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덩굴에 붙어있는 마지막 잎새였다. 줄기 가까운 쪽은 여전히 짙은 녹색이었지만 톱니 모양의 가장자리는 누렇게 시든 채 지상 6m 정도 높이에 용감하게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잎새야. 존 씨가 말했다. 분명히 밤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 바람 소리가 내내 들렸거든. 오늘 중으로 떨어질 거고 그러면 나도 죽게 될 거야. 존 씨. 수가 지친 얼굴을 베개에 기대며 말했다. 네 생각을 하기 싫다면 내 생각이라도 좀 해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니? 하지만 존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머나먼 신비한 곳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보다
더 외로운 존재가 어디 있겠는가. 그녀를 묶어두었던 우정의 끈을 비롯해 그녀를 지상과 연결시켰던 모든 끈들이 점점 느슨해지면서 환상이 더욱더 그녀를 사로잡는 것 같았다. 날이 기울고 황혼이 될 때까지 그들은 그 외로운 담쟁이 덩굴 잎이 가지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윽고 밤이 되자 북풍이 다시 불어오고 빗줄기가 거세게 창문을 때린 후 낮은 네덜란드식 처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날이 어느 정도 밝자 존 씨는 블라인드를 걷어 올리라고 가차없이 명령했다. 담쟁이 덩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존 씨는 누운 채로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윽고 그녀는 가스 스토브 위에 올려놓은 치킨 수프를 젓고 있는 수를 불렀다. 수, 나는 정말 나쁜 애였어. 존 씨가 말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애였는지를 보여주려고 무언가가 저 마지막 잎새를 저렇게 남겨둔 거야. 죽기를 바라는 건 죄악이야. 나한테 수프를 좀 갖다 줄래? 포도주를 조금 섞은 우유도 갖다 줘. 그리고 아니야, 우선 거울부터 좀 갖다 줘. 그리고 등에 베개를 몇 개 받쳐줘. 몸을 일으켜서 네가 요리하는 걸 볼래. 1시간 후 그녀가 말했다. 수, 언젠가는 나폴리만을 그려보고 싶어. 오후에 의사가 왔다. 그가 떠날 때 수는 적당한 핑계를 대고 복도로 따라 나왔다. 가능성이 반반이요. 의사가 수의 떨리는 갸냘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잘만 돌봐주면 이길 거요. 자, 나는 아래층에 다른 환자를 보러 가야 하오. 범원이라는 사람으로 화가 갔던데 그 사람도 폐렴에 걸렸소. 나이도 들고 허약한 데다 급성이라서 가망이 전혀 없어요. 어쨌든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오늘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소. 다음날 의사가 수에게 말했다.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이긴 겁니다. 이제 잘 먹이고 잘 돌봐주기만 하면 돼요. 그날 오후 수가 다시 존 씨가 누워있는 침대로 왔다. 존 씨는 아무 쓸모도 없는 파란 모직 스카프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짜고 있었다. 수가 존 씨와 베개를 한꺼번에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 하얀 생쥐 아가씨야,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범원 씨가 오늘 폐렴으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셨어. 겨우 이틀 알았을 뿐인데 첫날 아침 건물 관리인이 아래층 그분 방에서 꼼짝 못하고 알아 누워있는 걸 발견했대. 신발과 옷이 흠뻑 젖어서 얼음장처럼 차가웠대. 그런 끔찍한 밤에 어딜 다녀온 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 늘 있던 자리에서 끌어낸 사다리, 그리고 흩어진 붓들과 초록색과 노란색 물감을 섞어 놓은 팔레트가 발견된 거야. 자, 저기 창밖을 봐. 벽에 담쟁이 덩굴 마지막 잎새가 보이지? 바람이 부는데도 살랑거리지 않고 꼼짝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 존 씨, 저게 바로 범한 씨의 걸작이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밤에 저걸 그리신 거야.